청주도 난리야. GL 1차랑 2차만 난리죠. GL 2차 34평 9억 5천 찍은 거 아십니까? 저 아직 실거래 등재가 안 됐는데 천안 불당 더샵보다 비싸요. 이번 주 주간 상승률 보면은 상승폭이 더 커졌습니다. 문제는 전세죠.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막죠? 다주택자 계속 없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매매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전세 가격, 월세 가격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강세인 곳은 반도체 벨트. 주간 상승률 1등인 곳이 바로 동탄, 2등은 구성남, 3등은 용인 수지, 4등은 수원. 동탄이 무려 KB 기준으로 0.99% 대폭등을 하고 있습니다. 베베 터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계좌를 못 받습니다. 부동산 원 같은 경우는 한 주간 상승률이 무려 1.98. 이래도 되나요? 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동탄 1.98이래. 이 정도면은 어제는 13억 달라고 했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는 14억 8천으로 올려. 정말 그래요. 정신줄을 놨어요. 근데 고삐가 풀렸습니다. 매도자, 매수자 모두 이성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동탄역 롯데캐슬 34평 22억 2,500을 찍었습니다. 오, 대단하지 않습니까? 동탄이 22억. 이거 분양가 8억 아니었어요? 레미안 슈루 과천이 22억이야. 물론 연식 차이는 있긴 하지만 선을 세게 넘은 듯한 느낌이 들죠, 여러분들도. 원래는 광교 동생이 동탄이었는데 이미 광교는 뛰어넘었습니다. 하극상이 벌어졌어요. 용이 뛰어넘고 광교 뛰어넘고 과천을 뛰어넘기 직전입니다. 광교도 동탄이 너무나 올라가다 보니까 자극받고 34평 20억 8천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수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롯데캐슬 골드타운 대장이죠. 18억 근처에서 거래가 됐어요. 이게 동탄이 시작한 상승발입니다. 결국에는 분당 자극시키고 강남까지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청주도 난리야. GL 1차랑 2차만 난리죠. GL 2차 34평 9억 5천 찍은 거 아십니까? 저 아직 실거래 등재가 안 됐는데 천안 불당 더샵보다 비싸요. 이 정도면 대전과 세종을 견줄 수 있는 가격까지 온 거나 다름없습니다. 둔도엘, 둔자라 8사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게 대장아파트죠. 신축 대장아파트. 그리고 세종은 뭐 2단지라든지 3, 4단지들이 나리째 걔네들도 한 10억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 가격대까지 온 겁니다. 코스피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데 부동산도 반도체가 제대로 주도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서울 같은 경우 공급은커녕 있던 주택마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참 딜레마인데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또 공사하고 그 기간 동안 주택이 사라져요. 기존 주택이. 때려 부시잖아. 그래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주택 오히려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2031년까지 오히려 주택 공급은 마이너스로. 그 이후에도 공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될지. 향후 7, 8년간은 굉장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시기를 그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전세, 월세, 매매 가격까지 모든 주택에서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거는 작년 이맘때 그리고 최근입니다. 작년에는 강남이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강남이랑 서울 중심지 그게 전반적으로 수도권으로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에도 지방은 침체였어요. 지금도 여전히 침체이긴 한데 중간중간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전주, 울산, 청주, 흥덕구 그리고 순천, 목포도 요즘에 분위기가 좋습니다. 제가 순천을 팔았거든요. 10년을 보유했어. 10년. 전남 순천입니다. 1억 4천에 사서 1억 2,800인가 팔았어. 이게 10년 동안 내리 빠진 거야. 제가 심지어 그거를 수리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손해는 1,000만 원 정도가 아니라 복비랑 뭐 보유세 이런 거 다 감안하면은 3, 4천 정도 손해를 봤습니다. 수리까지 했으니까 그 이상 손해를 봤어요. 손해 비용은 그렇게 크진 않아. 근데 정신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10년 동안 보유를 했는데 근데 이게 10년 보유하고 딱 팔자마자 그때부터 떡상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멘붕. 10년을 보유했는데 딱 한 달만 참을걸. 정말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습니다. 저한테 언제 파냐고 묻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10년을 보유하고 팔자마자 떡상하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매도 타이밍을 묻습니까? 저도 몰라요. 알 수 없습니다. 이건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알면은 저는 이 세상의 최고 부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인데 내가 살 거 있을 때 파는 게 가장 정답이다. 고점에 팔고 싶은데 그건 맞출 수가 없다.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 정답은 없다. 정말 다시 한번 느낍니다. 자, 근데 전세는 요즘에 난립니다. 전세는 작년 같은 경우는 전세가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았는데 수도권은 전세 어디든 빨간불이 들어오고 폭등하고 있어요. 지방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침체였는데 지방도 여기저기 올라가는 곳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은 지금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매매는 여전히 약세인데
중간중간 올라가는 곳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약세입니다. 하지만 전세는 약세인 곳보다 올라가는 곳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월세. 왜냐면 매물이 없거든. 다주택자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매물이 없습니다. 이게 통계로도 드러났습니다. 다주택자 절반 이상은 지방주택 보유하고 있다. 한국주택학회에서 통계를 내놨어요. 그래서 일괄 규제를 하면은 지방 침체가 심화된다. 이게 되게 웃긴 게 다주택자를 때려잡거든요. 수도권 집값을 잡으려고,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다주택자를 때려잡고 있어요. 그런데 다주택자들은 지방을 보유하고 있어. 이게 뭐야 이게. 다주택자를 잡으면 잡을수록 서울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지방 집값이 잡혀요. 이미 반토막이 났는데 반토막이 난 걸 또 잡고 있는 거야. 뭐 하겠다는 겁니까? 지방 침체 심화. 이거 되게 심각한 겁니다. 지방 집값이 반토막이 났다니까. 5년 동안 내리하락하면서 대구, 범어동도 반토막이 났다니까. 이건 시스템이 붕괴된 거야. 그 누가 소비를 하겠습니까? 내 자산이 반토막이 났는데 소비 안 해요. 소비를 안 하면은 인프라가 무너져. 인프라가 누가 거기 사업하고 장사를 해. 인프라가 무너져. 인프라가 무너지는 순간 인구 유출은 더 빨라집니다. 인프라가 없는데 거기 어떻게 살아. 뭐 하나 살 수가 없는데, 학교를 보낼 수가 없는데. 지방을 더 침체시키고 지방을 더 망하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다주택자를 규제를 하면 할수록. 지방 균형 발전 안 합니까? 지방을 왜 더 죽이고 있습니까? 말과 행동이 왜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왜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서울 집값을 잡으려고 지방을 때려잡고 있습니다. 이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 집값 잘 막았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제 길을 의심하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좋은 영향. 현실 감각 자체가 없다. 서울 25개 구주 18곳이 전고점에 돌파했는데 잘 막았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집값 상승률 문정부 추월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막긴 했습니다. 강남 조금 막았습니다. 지금 다른 곳들은 난리예요 진짜. 7억짜리가 10억, 11억 되고 있어요. 단 몇 개월 만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급등하고 있어요. 취임 후 1년 서울 아파트 값 누적 상승률 압도적인 1등. 이재명 정부. 서울 집값 잘 막았다.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뿐만입니까? 월세 1등, 전세는 2등입니다. 아,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었는데 더블 크라운을 달성했다. 그나마 잘 막았다. 만약에 제가 1월부터 소위 말하는 구두 개입을 통해서 이걸 좀 눌러놓지 않았으면은 엄청난 폭등을 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갔을 텐데 개입을 해가지고 그나마 더 올라간 것이다. 1등 하긴 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신 승리라고 합니다. 정말 대제명, 갓제명 최고입니다. 5천만 명이 지켜보고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담대함, 이건 누구도 못하거든요. 근데 이걸 해내고 있다. 아, 정말 대제명이 맞다. 전세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구미용이다.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원인, 무주택자 주택 구입으로 전세 수요 줄어. 전세 가격 체감상 오른 게 사실이나 대폭등 아니 정상화가 하죠. 오른 게 정상화다. 이러한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냐면은 정확히 좌파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좌파다 보니까는 알고리즘이 그 좌파 부동산 전문가들 영상, 그 컨텐츠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뭐 이광수, 한문도, 표용호, 그들이 하는 말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들이 영상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욕을 해도 아무리 비판해도 이재명 대통령 알고리즘에 제 영상이 걸리질 않는다. 마음 편히 할 수가 있다. 전세는 해로운 세다. 정말 딱 맞습니다. 전세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세가 사라지면 대안이 사라지니까 월세는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주거비 부담이 최저 수준이거든요. 우리나라 임대료가 소득 대비 16%를 낸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OECD 평균이 22에서 한 2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해요. 22에서 23% 낸다고 하면은 100만 원 냈던 사람들은 130에서 140만 원. 이것이 바로 글로벌 평균이 되는 겁니다. 글로벌 평균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경제 10인데. 아, 이거구나. 정상화 가정이라는 게 OECD 평균의 정상화 가정이구나. 우리나라 너무 싸니까 올라가는. 우리나라 임대료 수익률이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세 수익률이.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미국채 30년 수익률만 하더라도 5% 정도? 이거 비교했을 때는 땅 파서 장사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임대인들이. 여기 복비 내야 되지. 재산세, 건보료 사실상 남는 게 거의 없어요. 5% 이상이 되어야 돼. 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야지만 임대를 주는 유인이 생깁니다. 당연한 거잖아요. 뭐하러 임대를 줘. 그래서 월세 수익률 자체는 시장 수익률보다 높아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다. 올라갈 겁니다.
이제 시작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150만 원 돌파했습니다. 역대 최고치 찍었고 빌라도 월세 100만 원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치솟으면은 외국 기업이 들어와. 현재 정부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개인이 하면은 갭 투자나 하고 전세 사고 터지니까 월세가 올라야지 외국 자본 들어오고 임대를 제공하고 그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임대료 올라가는 거 이게 바로 정상화 과정이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이제 이해가 돼요. 전세 없애려는 게 다 이해가 됩니다. 월세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더 올라가게 생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 순중이 서울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감소, 정말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통 굉장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멸실로 인해서 굉장히 빠르게 공급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주로 인해서 수요는 더 늘어나고. 그래서 전월세 오랫동안 올라갈 것 같아요. 최소 앞으로 5년 이상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딜레마죠. 서울시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철거 물량이 많아 보인다고 해서 진행 중인 정비 사업의 착공을 미루면은 공급 부족이 미래에 반복될 거 맞습니다. 재개발을 안 하자니 계속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공급을 하자니까 멸실 이주로 인해서 당장 불가피한 임대료 상승, 매매 상승 맞닥뜨려야 되고 참 딜레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을 못 담궈서야 되겠습니까? 당장은 올라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당장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공부를 안 하면은 더더더 문제가 커집니다. 문제를 뒤로 미루는 거야. 해야 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결단을 내린 겁니다. 어쩔 수 없다. 미루면 더 심각해진다. 저는 너무나 공감하고 있고 100% 지지합니다. 100%. 자, 부동산 세제 개편 다음 달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들 찌라시를 보셨을 텐데 대출을 더 조이고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는 내용입니다. 공시가 현실화율 95%,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3%, 50억 초과는 5%, 전세금 엣지 신탁 에스크로 의무화, 전세를 완전히 없애는 정책이죠.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너무 나간 측면이 있습니다. 3% 5%는 말이 안 돼요. 현재 정부도 실효세율 1%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목표라고. 장기적인 목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1%도 도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3%가 갑자기 나와. 이건 그냥 말 그대로 찌라시다. 대출은 좀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출 규제는. 9억에서 15억 구간은 원래 최대 6억이었는데 그게 이제 4억으로 줄고 15억, 20억, 4억에서 2억으로 줄고 25억 초과는 2억에서 대출 불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저가 주택이 훨씬 더 강세가 될 수밖에 없죠. 집은 사고 싶은데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저가 주택이라도 사자라는 수요가 몰리면서 9억 이하 주택이 굉장히 많이 오르는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제해도 집값 못 잡고 보유세 규제해도 집값을 못 잡습니다. 보유세를 강화를 하면은 정부가 바뀌어요. 조세 저항 때문에. 그리고 임대료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노무현 정부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보유세를 굉장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당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유세 올리면 좀 힘들겠지만 정권 교체를 당할 테니까. 안 올리면 안 올린 대로 좋고 올리면 올린 대로 좋고 이래도 저래도 좋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1도 없다. 맞습니다. 다음 총선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현재 정부 입장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했는데 지금 부동산 시장 계속 이렇게 불안해지면은 당연히 총선 엄청나게 깨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20, 30대 애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고 있어요. 집값이 엄청나게 치솟고 있어가지고. 진보 정권만 들어오면 집값이 치솟는 이유를 깨닫고 있습니다. 아, 규제를 때려버리니까 집값이 올라가는구나. 못 사게 하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는 거구나. 초과 수요를 일으키는 거구나. 드디어 20, 30대 애들도 깨닫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세제 개편 예상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그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12.4%인데 이걸 어떻게 또 건듭니까? 자, 보유세는 이제 건드리기 분명하죠. 많이는 못 건드리겠지만 공정시장 가입 비율 조금 조정하지 않을까. 예전에 문정부 때가 80%인데 윤통께서 90%를 굉장히 많이 줄여줬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보유세가 굉장히 낮아지는 효과가 생겼어요. 이거를 다시 80%로 복귀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은 보유세가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2배, 3배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문턱 효과로 인해서 세율 인상하고 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단순 보유 혜택은 축소. 현재 단순 보유는 4%인데 이거를 없앨 수도 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X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보유세 너무 낮다. 그리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도 안 하는데 해주는 게 정의롭지 못하다. 꾸준히 이야기를 했던 만큼 이거는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막 걱정하는 만큼 그 정도로 세제 개편을 하지 못해요. 지금 지지율도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민심을 거스리는 개편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년 뒤에 총선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사법 리스크도 다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개편을 한다.
그러면은 더 빠른 지지율 하락세를 보게 될 텐데 과연 할 수 있을까? 하지만 보유세는 올라갈 텐데 우리 과거에 2018년 대비 2021년 3배 정도 올랐습니다. 6억 이하 0.5에서 1.6% 3배 이상 다 올랐습니다. 여기다가 공정시장 가입 비율도 80에서 95까지 미친듯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2017년 종부세를 800만 원에서 1200만 원 내던 사람이 2021년에는 8천에서 1억까지 냈습니다. 10배나 올랐어요. 10배. 과장이 아니라 진짜 10배 올랐습니다. 이 정도만 건드려도 세율 3배랑 공정시장 가입 비율 조금만 건드려도 세금 부담이 10배나 치솟아요. 미쳤던 거죠. 광기 그 자체. 실제로 종부세 현황을 보더라도 2017년 3,800억에서 5조 7천억. 이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똑같이 대응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악의 가정을 해야 우리가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국무총리 후보. 국무총리 후보가 다주택자야. 용지 복사하는 직원조차도 다주택자는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런데 국무총리 후보를 다주택자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참 힘든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제 보유세 인상도 굉장히 힘든데 또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올해 2번 정도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2번 정도 올라가서 최종 금리가 3.5%. 이렇게 되면은 대출금리도 많이 올라요.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미 시중금리도 그에 따라서 선반영돼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2% 정도 지금보다 올라가는 거를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보유세도 올라가고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미리미리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 돼서 당황하지 마시고 미리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금리가 2% 정도 오르면은 3억 정도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상환액이 140에서 한 180 정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살기보다는 월세로 가려고 할 겁니다. 그럼 월세 수요가 늘고 월세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더군다나 예금 금리도 올라갈 텐데 예금 금리보다 더 많은 수익률이 요구되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 압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늘고 요구 수익률도 늘기 때문에 월세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셔가지고 잘 헤쳐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